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 수요일에 무역과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성명,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손에는 북한 문제, 또 한 손에는 무역 문제를 들고 한중일 3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물론 자신의 순방 성과 자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전향적인 깜짝 성명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북한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낀 신세가 씁쓸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우리의 분단 현실을 절절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하나가 귀순을 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총상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북한군 귀순 병사, 지금 수술 후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중태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은 2011년이죠. 아덴만 연명 작전에서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석혜균 성장을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가 맡았거든요. 이국종 교수. 네, 해당 병사는 현재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병원 주변에는 병원 관계자 또 군 관계자에 의해서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이죠. 그 해당 북한군 병사가 북한 판문점 우리 측 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해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폐와 복부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죠.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경위는 해당 병사가 의식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잠잠해진 최근 국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네요.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국정원장 잔혹사입니다. 간밤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검찰이 체포를 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한 월 5천만 원 정도 된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기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한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들리네요. 그래요. 사실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병기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돈은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선배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 중이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30대부터 33대 원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장 잔혹사, 오늘 이렇게 제목 붙인 신문이 있던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까지 다 체포 구속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국정원 바로서기 과정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유승민 안철수의 재회입니다.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가 된 유승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오늘 취임 인사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만남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양당의 연대 아니면 통합론의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유승민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또 안철수 대표는 호남권 민심 위반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더 연대와 통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회의여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워도 두 사람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요.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부에 뉴스닥 있어요. 네.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식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음흠.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미 본인이 정치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재발절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서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예.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술했다고. 네.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겠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원은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그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네. 소환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전직 대통령인데. 뭐 예를 들면 검찰이 새로운 그 추가적인 어떤 사실을 발견한 것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소환을 해야 되겠죠. 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소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 의원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아주 지능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놓고 그 민간인 사찰한 자료를 다 없애버렸다든가 예를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아마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 장관들이 상당히 굉장히 떨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요? 법을 많이 어겼으니까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본인들이 직접 알면서 묵인했거나 아니면 뭐 그것을 그 넌지시 뭐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그런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굉장히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석에서 우리가 감옥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법무부 장관들끼리 만나면?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들끼리라기보다는 그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조계 인사들,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나 감옥 갈지도 몰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더라 걱정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법을 너무 많이 어기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지금 국정원의 이 지금 일어나는 그 각종 일들 이런 것에 씨앗을 제공한 정권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능적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박 의원이. 정두원 전 의원 이분은 MB의 최측근이었다 결별을 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MB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전과 기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도 검찰 내부에 그 BBK와 관련된 핵심 그 당시에 수사 검사 이른바 정치 검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줬던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MB로부터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간부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는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박영선 의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끊을게요. 박 의원님. 네.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3번째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서울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서울의 장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시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덕수궁, 정동길 그리고 성균관을 했는데 그야말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균관 같은 것은 그 영국의 옥스퍼드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세계 최초의 대학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을 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서울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나와요. 혹시 결심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최종적인 결심은 안 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고 또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이 이제 그 강북이 궁궐 도시인데 이런 궁궐 도시의 특색을 좀 더 살려서 서울을 뭐 런던이나 뭐 도쿄나 뉴욕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마음의 준비는 했다란 말씀은 공식 선언만 안 했지 결심은 했단 말씀이시네요. 각오는. 지금 각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네. 박영선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이재호 대표 인터뷰 들은 다음에 MB가 무슨 잡범입니까? 이 얘기가 화제가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대단했어요. 저도 인터넷 뉴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대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이 인터넷상의 댓글들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발한 해석들 많이 하시죠. 제가 방송을 하기도 하지만요. 국민이 역시 제일 똑똑합니다. 다 시사평론가들이세요. 네, 맞아요. 반성하세요, 김성환. 알겠습니다. 오늘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주 큰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달 19일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무려 4만 1,700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만 1,700건이요? 네. 하지만 논란도 좀 적지가 않은데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아니다. 이건 여론몰이다. 이 긍정과 부정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찬반 논란에 휩싸인 국민청원 게시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청원 게시판은 미국 백악관의 청원 게시판 위더 피플을 모델로 한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독도 문제나 뭐 동해 이 이름 명칭 지정하는 문제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 백악관 게시판에다가 온라인 글 올립시다 이런 운동하기도 했었잖아요. 바로 그 게시판입니다. 2011년 백악관이 만들어서 아주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운영 방식은 백악관과 조금 다릅니다. 이 백악관은 추천이 10만 명이 넘어야 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놨는데 추천수 10만 명 넘으면 백악관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30일 동안 20만 명을 넘어야 합니다. 20만, 2배네요. 그래서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기준을 충족한 청원이 3건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이 가운데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은
소년법을 바꿔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 상태고요. 나머지 청원은 이제 2건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주치 감형 폐지, 동반자 등록법 등 2만 8천여 건의 청원이 현재 20만 명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여다보죠. 첫 번째 행간은 국민은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청원 사이트 직접 올려서 무언가 소통하는 사이트가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모을 줄은 몰랐어요. 네, 맞아요. 아마 청와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이 보수 정부 시절을 상징하는 말이 뭘까요? 불통, 맞아요. 유체 이탈 이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통 정치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좀 질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이 과거 정부 시절에 보면은 대통령은 마치 상황처럼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장관들만 막 야단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무슨 일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국민이 어떤 요구를 내놔도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썼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정보기관을 활용해서 여론공작까지 시도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시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니까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국민의 소통 욕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권리다입니다. 권리다? 네. 이 청원법이라고 있어요. 청원법 4조에 청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명시가 콱 돼 있습니다. 법에 청원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맞아요. 이 피해 구제부터 징계 요구, 법률 조례 개정 등등해서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낼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청와대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리를 여론몰이로 자꾸 인식하거나 그렇게 여론몰이라고 몰고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던 날 함께 동행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청원 출국 금지 청원을 올린 것들을 두고 대한민국 국격과 품격을 지켜달라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 청원 올리신 분들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네. 과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청원이 한 8만 몇천 건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아직 20만 건도 못 채웠어요. 근데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호 대표 아까 말씀하셨지만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이 가운데 8만 명은 많은 수도 아니고 열혈 여권 지지자들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 네, 그런 뉘앙스 얘기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사 일부 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몰아가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돼. 그게 사실 그게 불통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청원 게시판은 국민 여론의 용광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국민도 청원하면 모두 이뤄질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입니다. 올리면서도. 네, 그럼요. 이게 설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우리의 뜻이니까 표현해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표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동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하. 공감을 얻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이 보면은요 굉장히 현명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것은 알아서 그 수만 건이 올라와도 알아서 도태가 되고. 그렇죠. 이게 진짜 괜찮다 싶은 것은 모여서 어느새 10만 건, 20만 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리는 내용 중에서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국가가 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해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결혼 후에 여성들의 호칭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도 있는데요. 시댁한테 호칭은 대부분 님자가 들어가는데 왜 장모, 장인, 처제, 처형은 님자를 안 붙이느냐. 그런 청원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기발한데요. 미처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괜찮네요. 이런 것들에 공감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했지 않느냐.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정치 개입 댓글을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이게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첫째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북 사이버전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굳이 대통령한테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증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인원을 늘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다. 그걸 가지고 지금 김관진 장관이 얘기하는 거다. 그 당시에 대북 사이버전과 관련된 증원은 그게 그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버 그와 관련된 그 예산이 그때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좀 더 증액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대통령에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북 사이버전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총뿌리를 어디로 겨누고 있었느냐라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판도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북한과 관련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지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해서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세금을 쓰라고 국회가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근데 이재호 대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죄도 없는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건 이거 불공정 특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슨 잡범이냐 이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 이걸 듣고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그런 자범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만큼 하락시키는 일인데요. 검찰은 아마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요. 네. 소환돼야 된다고 김현정의 뉴스 쇼. 이번 수요일에 무역과 북한에 대해서 중대한 성명, 완벽한 성명을 발표하겠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손에는 북한 문제, 또 한 손에는 무역 문제를 들고 한중일 3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물론 자신의 순방 성과 자랑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걸로 미루어 볼 때 전향적인 깜짝 성명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북한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하는 우리의 낀 신세가 씁쓸해지는 건 사실이네요. 우리의 분단 현실을 절절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북한군 병사 하나가 귀순을 했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총상이 워낙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북한군 귀순 병사 지금 수술 후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해당 병사가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고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중태입니다.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수술은 2011년이죠. 아덴만 연명작전에서 해적에게 총격을 당한 석혜균 성장을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가 맡았거든요. 이국종 교수. 네, 해당 병사는 현재 그 수원 아주대병원에 머물고 있는데 그 병원 주변에는 병원 관계자 또 군 관계자에 의해서 보안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서 어제 오후 3시 30분이죠. 그 해당 북한군 병사가 북한 판문점 우리 측 구역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이 총격을 가해서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폐와 복부에 67발의 총상을 입었죠.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경위는 해당 병사가 의식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이에 대해서 아직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다시 잠잠해진 최근 국면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네요. 예, 뭐 이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국정원장 잔혹사입니다. 간밤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검찰이 체포를 했는데요.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한 월 5천만 원 정도 된 상납액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병기 전 원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한테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들리네요. 그래요. 사실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병기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은 이미 검찰에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요. 예.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돈은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선배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 또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받고 수감 중이거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30대부터 33대 원장 모두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장 잔혹사 오늘 이렇게 제목 붙인 신문이 있던데 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까지 다 체포 구속 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국정원 바로서기 과정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유승민 안철수의 재회입니다. 바른정당의 신임 대표가 된 유승민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오늘 취임 인사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하지만요, 단순히 만남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양당의 연대 아니면 통합론의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또 유승민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또 안철수 대표는 호남권 민심 위반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더 연대와 통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공개회의여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워도 두 사람의 발언 뉘앙스를 보면요. 이미 본인이 정치 보복을 했죠. 또 국론 분열만 야기시킨다. 이거는 댓글로 이미 이제 국론을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될 세금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도둑이 제발저려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 그 도둑이 움찔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움찔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셨어요? 네. 근데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제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한 후에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어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군사이버서와 국정원에서 단 댓글이라는 거를 재판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 고작 0.9%만 정치 개입 댓글이었다. 네. 그중에서도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다. 0.45%의 진실이다. 그런데 그 0.45%를 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느니 뭐니 지금 뭐 검찰에 소환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과잉이다. 라는 지적이었는데요. 법 위반을 그런 어떤 퍼센트 비율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단 한 건만을 위반을 했더라도 그것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듯이 예. 그런 어떤 그 이동관 대변인의 그 뭐 설명, 추가 설명 이것은 뭐 그냥 그 곁다리의 뭐 그냥 행위였다라는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위 뭐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으니까요. 예. 그런 거죠.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둘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0.45가 아니라 0.01%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이런 무거운 사건이라면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전 대통령으로서의 뭐 임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법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 그 당시 재판과 수사가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물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이재호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네. 김관진 당시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진술했다고. 네. 근데 이 진술을 한 건 대북 사이버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하라고 했기 앞으로의 방향을 읽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2부에 뉴스닥 있어요. 네. 뉴스닥에서 이 얘기는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한 작심 발언으로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의 명목으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게 무슨 동네 잡범입니까? 나가서 내 결정했다고 밝히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또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 여러분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감정풀이, 정치 보복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죠. 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한 3분 36초간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 늘푸른한국당 대표 최측근인데 어제 이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추가로 설명을 했죠. 오늘은 이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MB 비리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MB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수사는 감정풀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게 된 그 현장이었는데요. 예. 그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 같지 않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네 글자의 고사성어로 표현하면 적반하장이고요. 예. 우리의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명박 후보 시절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겠죠?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보면 예.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적폐는 감정풀이다. 본인이 광우병 그 집회에 감정풀이를 했었고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